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회계의 정보가 유용한 재무제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걸 갖춰줘야 되느냐 하는 유용한 재무정보의 정보의 질적 향상을 갖다가 우리가 특성을 얘기하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재무정보란 말은 바로 회계가 주는 재무, 회계가 주는 정보가 정말 좋아야 된다 그런 얘기의 질적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근본적으로 맨 먼저 기본적인 근본적이다 이거죠. 여기는 바로 목적 적합, 즉 여러가지 정보를 목적에 맞게끔 정말 정보가 목적에 부합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목적 적합성이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충실한 표현, 소비자가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충실하게 정보를 갖다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런 걸 갖다 갖췄을 때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 질적은 목적과 충실한 표현이란 두 가지가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서 보강, 즉 근본적 질적 특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갖다 속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근본적 질적 특성의 세 가지 목적, 예측 가치, 확정 가치, 확인 가치, 그 다음에 중요성. 요걸 갖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완전하라, 그 다음 중립적이어라, 오류가 없어라 하는 얘기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삼목, 목적의 세 가지. 바로 예확중을 얘기하는 거죠. 예확중이다 이런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삼충은 뭐가 되느냐, 완중오다, 완전성, 중립성, 오류가 없을 것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묶어서 근본적 질적 특성이다.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질적 특성. 근본적으로 재무제표가 갖춰야 할 것, 바로 목적에 적합한 삼목과 충실한 표현을 얘기하는 삼충, 삼목, 삼충을 알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 우리가 뒷받침해주고 더 지켜주기 위한 것, 더 이걸 근본적 질적을 보강해주기 위한 질적 특성은 어떤 거냐, 아주 중요한 거 비금적이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비금적에서 비교 가능성,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그 다음 적시성, 그리고 이해 가능성이라는 네 가지 비금적이. 그래서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이 질적 특성에 대한 시험이 자주 나오는데 삼목 삼충, 그리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비금적이라는 보강적 질적 특성 기억을 먼저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하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바로 우리가 재무정보로서 목적을 충실하게 표현해줘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목적 적합성, 충실성이라는 원칙에서 예확중, 그리고 완중어, 그리고 비금적이 외우는 방법부터 여러분 머릿속에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는 게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근본적 질적 특성이 뭐니? 목적 적합, 충실성입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 바로 보강해주기 위한 게 뭐죠? 바로 비금적이. 이런 걸 갖다 여러분은 100%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틀부터 이해를 해주는 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맨 먼저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중요성은 뭐고, 그 다음에 완전성, 중립성, 오류 없성은 뭐고, 그 다음에 비금적인은 각각 어떤 내용인가를 하나하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따져가며 내용을 보도록 하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맨 먼저 근본적 질적 특성인 목적과 충실한 표현에 대한 이야기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근본적 질적 특성에서 첫 번째 목적에 적합하라. 여러분 삼목이라고 얘기를 했죠. 삼목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왜? 바로 세 가지의 삼목이라는 얘기는 세 가지 예확중이라는 얘기로 외워주자.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맨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목적 적합성을 충실하게 우리가 지켜주기 위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목적에 적합하기 위해서 내용을 갖다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 그런데 예확중에서 이 목적을 갖다 충실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미래, 그리고 과거, 현재, 시간을 갖다 우리가 나타냈을 때 뭐가 되느냐, 현재가 우리가 있죠. 그럼 여기는 반드시 과거라는 얘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 얼마였니?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에서 예측 가치는 바로 뭐가 되느냐, 퓨처 밸류를 얘기하는 미래 가치. 미래 가치를 정확하게 표시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핵심이 예측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치는 바로 미래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해달라. 미래 가치. 그러면 확인 가치는 뭐가 되죠? 현재로부터 과거에 얼마였니?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 가치를 갖다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과거를 나타낸 일종의 패스트,
과거를 갖다 얘기하는 이야기가 된다. 이건 확인 가치는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과거. 그래서 반드시 화폐 시간 가치 속에서 현재가 있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미래는 예측이죠. 그 다음에 현재가 있다면 과거에는 얼마였나? 확인 가치가 되겠죠. 이 내용을 갖다 우리가 가지고서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돼서 바로 확인 가치와 예측 가치. 확인 가치는 궁극은 뭐가 되느냐? 과거를 얘기하고 예측 가치는 미래를 정확하게 표시해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성이라는 것은 중요도에 따라 여러 가지 정보를 제기할 때 중요성에 따라 너무너무 중요할 때는 더 섬세하게 얘기해야 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묶어라. 이런 얘기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중요성은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중요도가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할 때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세분화시키자.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주자 이런 얘기가 되죠. 근데 중요성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럴 때는 굳이 그걸 갖다가 그거 할 것 없이 묶어라. 이런 과정을 갖다 우리는 중요성이라고 얘기한다. 이 중요도에 따라 예를 들면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어떤 예가 있느냐. 계정 과목을 예를 들 수 있죠. 계정을 예를 들자 이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단위별로 묶어두는 계정을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거냐. 상품이 너무너무 재무회계에서는 중요하단 말이야. 왜? 상품을 팔아야만 이득을 가져오니까.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품이라는 계정을 갖다 상품이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상품이 너무 중요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상품법화 돼도 좋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왔다 그럴 때 매입, 물건을 팔았다 그럴 때 매출. 그 다음에 기초와 기말은 달마다 보따리를 산다 그래가 2월 상품이라고 얘기하죠. 이는 이사다, 월은 월. 그리 기초와 기말 재고를 2월 상품이라고 묻죠. 이렇게 세분화해도 좋다. 이게 뭐죠? 중요하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세분화해도 좋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나 예를 들어 잡수익이다. 길거리 가다 돈 주었다 그래가 돈 줌. 또 도둑 맞았다 그래가 도둑 맞음. 이런 말을 쓰지 말고 이건 묶어라. 잡수익과 잡손실은 묶어라. 왜? 별로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는 계정으로 비교하면 묶어라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잡수익 잡손실로 쳐라. 예를 들어 도둑 맞음, 길거리에 돈 줌 이런 얘기를 잡수익 잡손실로 묶어라. 이게 뭐죠? 바로 중요도에 따라 계정의 중요도에 따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표시하는 숫자, 화폐 숫자로 얘기할 때 이런 거죠. 화폐 숫자로 얘기할 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럴 때는 예를 들어 27원, 37전 원가 회계를 얘기할 때 원가 회계가 될 때는 아예 어떻습니까? 기본 단위, 원가에 소요된 기본 단위까지 37전까지 표시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23만 2,777원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23만 2,777원을 이렇게 다 끝까지 표시하지 말고 23만 2,000원이라고 묶어라. 반올림하자. 이래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너무너무 중요할 때는 전까지 원가 회계에서는 표시를 해줄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23만 2,777원 이럴 때는 이걸 반올림 시켜도 된다 이거지. 그래서 바로 중요도에 따라 계정의 경우는 세분화 묶어라는 이야기, 세분화 혼합 이 두 가지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화폐 숫자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럴 때는 반올림해도 좋다. 뭐 이렇게 우리가 여기 23만 2천원보다는 23만 3천원이 돼야 되겠네. 반올림하면 그죠? 반올림하면 이게 끝다리 없애는 게 아니라 이래 돼야 되는. 그 상황에 따라 표시하는 정보가 상황에 따라 계정의 경우는 너무 중요할 때는 세분화도 되고 묶어도 되고, 화폐로 나타낼 때도 예를 들냐 전까지 나타내도 되고, 아니면 반올림 하는 것도 허용해 주겠다 하는 거는 중요도에 따라 우리가 구분한다. 그래서 이제 목적에 적합한데 예측 가치 바로 미래를 얘기하지. 그 다음에 뭐가 되냐 확인 가치 그럴 땐 과거에 얼마였느냐를 정확히 얘기해 줘야 돼. 그 다음에 중요성은 중요도에 따라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거냐면 융통성을 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정이나 화폐 숫자에서 이와 같이 융통성을 우리가 예를 들냐 그러면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누락된 거나 잘못된 걸 갖다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지만, 예를 들어 주석을 달아준다든가 또는 규모나 또는 성격에 따라 이런 말이 나왔는데 바로 이런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개정의 예, 그 다음에 화합의 숫자 예가 대표적인 중요성의 이야기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고, 우리 책에서 보면 어디 되느냐 그러면 바로 특유한 목적에 적합하게끔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나 이런 걸 상황에 따라 어떤가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는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적합하게 만들어줘라. 이까지가 뭐냐? 바로 예확중, 예측은 과거, 확인 미래, 확인 과거, 예측 미래, 중요성은 상황에 따라, 중요도에 따라 대처한다. 이런 이야기가 목적을 충실하게 충족시켜 주는데 근본적 질적 특성에 속하는 이야기다 하는 걸 이해를 하면 충분히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이 이해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충실한 표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 근본적 질적 특성의 목적 적합은 예확주의다. 예확주의다. 예측은 과거, 확인은 죄송합니다. 예측은 미래, 확인은 과거, 중요는 중요도에 따라, 성격에 따라 유동성을 부릴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목적에 적합하게끔 유도한다는 얘기가 됐다면, 다음 이야기는 뭐냐? 근본적 질적의 충실한 표현을 보자 이거죠. 충실한 표현. 충실한 표현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살펴보도록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고 내용을 잘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하나하나 보는데,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충실한 표현은 삼충이라고 얘기를 했죠. 삼충이라고 얘기를 했죠. 삼충은 바로 완중모라고 외워줘라. 완전 서술, 중립적 서술, 오류 없는 표현으로 설명하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충실한 표현을 위한 것. 충실한 표현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보는 충실하게 표현이 되어줘야 정보를 읽는 사람에게 완벽한 정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충실한 이야기가 돼가 바로 중요한 얘기 완중모라고 얘기를 했죠. 완중모가 되고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뭐냐 그러면 바로 목적 적합은 삼목은 바로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 하는 얘기, 바로 예확중이라는 걸 외워주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완전한 서술은 뭐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완전한 서술, 그리고 중립적 서술, 오류 없는 표현, 요 세 가지를 가볍게 보자 이거죠. 여러분이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해서 정보 이용자가 서술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 완전 서술은 모든 정보입니다. 모든 정보. 아주 중요한 게 모든 정보를 다 줘라. 중요한 이야기. 그래서 완전하려면 모든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줘라. 그래야 사람이 내가 이 회사 주식을 살까?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팔까? 내가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줄까?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완전한 서술이라는 말은 모든 정보를 다 준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중립적은, 예를 들어 회사에는 CEO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주주가 있고, 또 뭐 채권자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어느 한쪽에 편중된 정보가 아니라 CEO에게도 주주에게도 그 다음 뭐가 되느냐 채권자에게도 누구나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중립적 정보를 줘라. 어느 쪽에 편중하지 마라 이거야. 예를 들어 CEO를 위한 거, 주주를 위한 거, 이게 아니라 다 대등한 바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보를 줘야 되지, 어느 쪽을 편들어서 우리가 정보를 갖다 준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 이게 뭐냐 그러면 중립적 정보를 얘기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중립적 목적이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정보를 우리가 의미하지는 않지만 여하튼 선택이나 표시할 때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중립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오류 없는 기술. 기술은 바로 표시하는 걸 갖다 우리가 기술이라고 하죠. 기술 또는 아니면 뭐냐 그러면 기술의 오류 또는 누락의 오류, 이런 오류를 없애라. 뭐 예를 들어 기술이나 누락을 갖다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오류 없는 표현이라는 말을 쓰며 삶 충실하기 위해서 완전한 정보, 모든 정보를 다 줘라. 그 다음에 어느 쪽에 편중하지 말고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정보를 줘라. 그리고 기술이나 또는 아니면 누락의 오류가 없는 정보를 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로서 삼충의 이야기가 된다 하는 요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목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됩니까? 충실성은 완중호라고 했죠. 완중호 외워주세요. 완중호다. 완전 서술, 중립적 서술, 오류 없는 표현이라는 말을 쓰고, 다음에 아까 목적적하면 삼목이라고 그랬죠. 삼목은 뭐라 그랬죠? 바로 예확중이라고 그랬죠. 예확중. 예확중은 바로 예측가치, 미래, 확인가치, 과거. 그리고 중립성은 바로 중요성은 중요도에 따라 우리가 처리한다. 그러면 표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 표 바로 예확중, 그 다음에 완중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근본적 질적에 속하는 예확중이나 완중호라는 이야기는 다 얘기를 했고, 보강적 질적에 속하는 비금적인은 어떤가? 바로 이거는 우리가 중요성을 충실한
목적과 충실한 표현이라는 이야기를 도와주는 보강적 질적은 어떤가? 배우는 방법은 비금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비금적이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자. 비금적이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비금적이를 외워줘라 하는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자, 맨 먼저 나오는 게 뭐냐? 그럼 비교 가능성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이 비교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나와 너를 비교한다. 나와 너를 비교한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비금적이는 비교 가능성을 열어줘라. 예를 들면 자신에 대한 비교냐, 타인에 대한 비교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비교냐, 아니면 타인과의 비교를 얘기하느냐, 이거죠. 만약에 자기 자신에 대한 비교다 이럴 때는, 만약에 감가상각에 정률법을 썼다면 끝까지 정률을 똑같이. 그래서 어떤 룰을 갖다가 적용할 때, 룰을 적용할 때 똑같이 적용해라. 룰을 적용할 때 똑같이 일관성을 가져라. 그러면 자신에 대한 비교는 예를 들어 올해보다 작년에 장사를 작년보다 올해가 나았네. 모든 룰 틀이 도구가 다 달라진 상태에서 작년보다 올해 돈 더 벌었네.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지. 똑같은 기구인 툴을 쓰면서 작년보다 올해 나아졌네. 그래야 그게 비교될 거 아니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감가상각에서 작년에 정액 쓰다 올해 정률, 작년에 선입 쓰다가 올해 후입, 뭐 이런 게 제도가 바뀌면서 작년보다 올해 나왔네. 이건 안 된다 이거지. 똑같은 툴을 갖다가 적정한 어떤 기준의 변경이 없다면 똑같은 툴을 쓸 때 뭐가 되느냐? 자기에 대한 이렇게 일관성, 계속성, 계속성을 가져야만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자기에 대한 비교 가능성 가능하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타인과의 비교 가능은 뭐가 되죠? 관행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현재 대손율이 만약에 너무 경기가 안 좋다고 대손율이 10%로 생각한다 이런데 지금 대손율을 3%밖에 안 잡아. 그래놓고 내가 쟤보다 낫네? 내가 얘보다 낫네? 이렇게 말하는 말이 안 된다. 이때는 관행을 지켜줘라. 요것만 알면 바로 보강적 질적의 비교 가능성은 자신에 대해서는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비교해야 된다는 게 일관성 계속성을 지켜주면 되고, 그다음 타인은 바로 남들이 10% 잡으면 자기도 10% 잡아야 내가 남들보다 장사 잘했네 이래 되지. 툴이 남들은 10% 잡는데 지는 뭐 예를 들어서 5% 잡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똑같은 관행을 지켜줘라. 이런 얘기가 중요하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일관성을 가지고 관행을 지켜준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검증 가능은 뭐가 되느냐? 완전한 일치, 의견의 일치가 있다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계량화된 정보가 검증을 위하여 검증 가능해야 된다. 중요한 거는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 어떤 계량화된 숫자가 검증이 가능하게끔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가 검증 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은 완전한 일치를 못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 계량화된 정보 또는 검증이 가능한 범주로 따라줘라 하는 말이 중요하고, 그 다음 적시성이라는 말이 나왔죠. 적시성은 바로 타임, 시간에 대한 적시성, 정보의 적시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때 적시성은 궁극은 시간이 의해야 되는 거랑 맞아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이해 가능이라, 비검적이에 마지막 이해 가능이란 말이 나오죠. 이해 가능은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데, 바로 여기는 즉 명확하고 간결하고 분류하고 특징을 지어 있어서 표시가 돼야 이해 가능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명확해야 되고, 정보가 어떠냐면 명확해야 되겠죠. 그다음 간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반드시 뭐가 되냐? 분류되어야 되고, 그다음 특징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 요 네 가지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뭐가 되냐? 그럼 바로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다. 정보를 뒤죽박죽 주는 게 아니라 명확하고 간결하고 분류되어 있으며 특징이 분류된 이런 정보를 줄 때 우리는 이해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준다. 그래서 바로 가장 중요한 뭐가 되냐 그러면 특성을 갖다 우리가 얘기했을 때 삼목삼충을 도와주는 보강적이는 비검적이라는 이야기, 비검적인을 이해하자. 비교 가능, 자신에 대해서는 일관성, 타인에 대해서와 비교 가능은 관행을, 그리고 항상 검증이 가능하게끔 만들어라. 그리고 정보가 적시성을 가져라. 그리고 명확 간결 분류 특징을 가진다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정보를 줘라 하는 이야기와 비검적이, 앞자를 타서 비검적이가 보강, 중요를 도와주는 보강의 네 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보강적 질적 특성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마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개정 과목이 분류되어야 됩니다. 우리 회계학을 공부하며 가장 난 코스가 개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답니까? 예를 들면 영어 시간에 여러분이 아무리 독해를 문법을 잘한다 하더라도 영어 단어를 모를 때는 문법만 가지고는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 회계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개정에 대한 분류, 즉 개정의 뜻이 뭔가, 마치 영어 시간에 영어 단어에 비유된 게 회계학의 개정 과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런 얘기가 됩니다. 맨 먼저 우리가 얘기했던 이야기는 BS의 항목,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BS의 항목에서 자산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부채는 어떤 거냐, 그리고 자본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일단 먼저 구분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똑같은 자산, 전에도 말했지만 이 자산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어빌리티, 능력을 나타내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력, 이 경제력은 뭐가 되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이 회사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능력이 있냐, 예를 땅이 얼마 있다, 토지가 얼마 있다, 건물이 얼마 있다, 현금이 얼마 있다, 이건 전부 내가 가지고 너꺼 내꺼 구분 전에 내가 현재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능한 어빌리티를 나타내는 이야기다. 그러면 반대로 부채나 자본은 뭐가 되느냐, from you냐, from me냐, 요거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누구로부터 왔느냐, from you냐, from me냐. 결국은 뭐가 되냐 그러면 이거는 from you에 속하는 이야기는 뭐가 되죠? 타인으로부터 가져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바로 from me는 주주가 낸 돈이다, 이렇게 돼서 이제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이 자산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배치를 할까, 자산은 어떻게 우리가 분류할까 하는 이야기부터 여러분하고 찾아보는데, 그건 BS 항목의 일종이며 자산은 바로 부채와 자본을 더한 내용을 얘기하고, 이 자산을 또 분류하면 부채와 자본이라는 얘기로 구분한다 하는 이야기가 되며, 일단 가장 먼저 자산에 대한 분류, 자산은 어떻게 분류해야 되죠? 어떻게 우리가 나열해야 되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살펴보도록 하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맨 먼저 여기는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유동이냐 비유동이냐 하는 문제부터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자산은 가장 먼저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럼 이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죠? 원리어 룰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 원리어 룰이란 말은 바로 1년 기준의 원칙이 된다. 그래서 1년 이내 현금화가 되면 유동이라고 불러주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현금이 된다 그러면 비유동이라고 불러주며, 현금화가 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냐에 따라 유동과 비유동이라는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한다 하는 말이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 자산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비율에 대한 분석, 시험에 자주 나오죠. 유동 비율이다, 당좌 비율이다, 유동 비율이 어떻고 당좌 비율이 어떻고,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이 자산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게 구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일단 자산을 갖다 배열하는 데 있어서 유동과 비유동이라는 거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 원리어 룰이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이 이해되면 유동, 1년 이후가 되면 비유동으로 구분한다는 얘기를 알아둬야 되겠다. 그리고 1년 내라면 당좌와 재고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놓고 보자. 당좌와 재고는 어떻게 우리가 구분이 되느냐 하는 말을 우리가 쓰자 이거죠. 당좌는 판매함과 동시에 즉시여야 되느냐, 현금이 팔지 않아도 현금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당좌는 이제 현금화가 어야 되느냐, 셀링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셀링하지 않아도 현금화가 되어 있다, 현금화가 가능하다. 쉽게 얘기하면 즉각 현금이 된다. 즉각 현금이 되는 건 뭐가 되죠? 당좌다. 근데 팔아야만 현금이 된다. 그럼 뭐가 되죠? 셀링을 해야만 현금이 된다. 그럴 때 이건 뭐가 되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재고자산이라고 불러준다. 셀링의 과정을 거쳐야 현금화가 된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죠? 바로 재고자산이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그래서 셀링이 필요하냐 필요 없느냐에 따라 현금화를 하는데, 팔지 않아도 이미 현금이 돼 있다, 즉각 현금이 된다는 얘기, 즉시 현금. 유동보다도 이동 속에서도 바로 현금이 되는 건 당좌. 그래도 팔아야만 된다. 그럼 이건 뭐가 되죠? 재고자산이라고 우리가 부른다. 그래서 유동 속에 남발을 붙인다면 당좌와 재고라는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하고, 당좌는 즉각, 재고는 팔아야 되는 상품을 얘기한다 하는 말을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당좌와 재고에 대한 정리는 끝났고, 그 다음에 비유동에 왔어.
비유동에 와서 1년 이후에 현금이 되는 자산을 우리가 비유동이라고 했는데 비유동에는 투자다, 유형이다, 무형이다, 기타 비유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눈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알지만 맨 먼저 투자는 어떤 거고 유형은 어떤 거고 무형은 어떻고 기타 비유동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간결하게 비교를 해보자 이겁니다. 여기는 이제 팔아야 되면 재고 거의 대다수 그러니까 파니까 이건 상품료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상품에 속하는 영역은 거의 대다수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재고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투자라 그럴 때 투자는 어떤 거냐 투자는 어떤 걸 투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자 이거죠. 투자는 타인을 지배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이 투자는 타인을 지배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지우고 상품료다. 여기는 상품료라는 얘기를 갖다 쓰죠. 상품료. 그리고 여기는 지우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품료에 속하며 팔아야 되는 걸 재고라고 불러주고 팔지 않아도 바로 현금이 되는 거는 우리가 잘 알지만 뭐가 되냐 당좌라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투자는 어떤 거냐? 투자는 바로 타 회사를 지배한다. 그래 지배권을 갖거나 아니면 뭐냐 이자나 배당을 갖다 받는다. 이자나 배당을 받기 위하여 만약에 우리가 돈을 갖다 빌려줬다. 그럼 이건 어디에 속하죠? 투자에 속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를 지배하겠다. 그럴 때 바로 투자했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요건 바로 이야기. 타 회사의 지배권이나 이자나 배당을 갖다 받을 때 우리는 투자라고 부른다 하는 이야기를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형이다. 유형은 바로 쉽게 얘기하면 형태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형태가 있는데 이건 어떤 거고 무형은 어떤 거냐 형태가 없다는데 이건 뭐냐 둘 다 바로 유형의 경우는 영업에 필요해서 영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산 예를 들어 토지나 건물이나 비품이나 전부 다 장사를 위하여 필요한 거 형태가 있는 거 그럼 뭐가 되죠? 유형 자산이라고 말하죠. 그럼 영업에 필요하긴 필요한데 이건 뭐냐 그러면 형태가 없는 거 예를 들어 권자로 끝나는 거 예를 들어 특허권, 영업권 또는 권리금 전부 다 형태는 없지만 영업에 필요한 어떤 내용 특화 영업에 필요한데 이건 형태가 있어 형태가 없어 그리고 여기는 어떠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투자나 유형이나 무형에 어디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 어디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없을 때 기타라고 얘기한다. 예를 들어 투자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형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무형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어디에 속한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든다. 소속이 불명확하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기타 비유동으로 보자. 이런 얘기가 되죠. 예를 들어 어떤 거냐 그럼 이런 겁니다. 장기 대여금이다. 이 장기 대여금은 옛날은 남에게 장기 대여금을 빌려줬다 이럴 때는 바로 지배를 위하여 하니까 투자라고 봤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죠? 빌려간 사람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 내가 여기 있어봐야 별 볼 일 없다. 대여금을 갖다 그대로 돌려줘 버려. 그러면 빌려준 사람 입장은 대주의 입장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원래는 투자였는데 만약에 차주 입장에서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차주가 바로 얘들은 1년 이내 아유 안되겠다 바로 돌려주자 그러면 이걸 투자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거죠. 장기 대여금이. 그래서 이런 것들 투자자 입장과 빌려간 차주 입장의 견해가 달라질 수 있는 거 이렇게 될 때 이건 뭐가 되느냐 요 장기가 되는데 여기는 단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 차주 입장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불편해서 안되겠다 빨리 끝내보자 이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투자라고 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대주 입장은 빌려줬으니까 지배하기 위하여 장기 대여금은 그럼 투자 자산이다 이러는데 이게 소속이 명확하지가 않다? 그럼 기타로 된다.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자산이지만 우리가 여기 배열할 때는 지 멋대로 배열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질서와 순서가 있대. 그게 뭐냐? 가능하면 우리가 봤을 때 유동 비유동을 갖다가 유동성이 강한 것부터 배열하라. 차례대로 예를 들어 당좌를 넣고 재고를 넣고 투자를 넣고 유형을 넣고 무형을 넣고 기타 비유동을 넣었다. 이런 식으로 남발을 달아줬다. 여기 순서를 고렸다. 바로 이건 뭐죠?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유동이 빠른 것부터 배열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가끔 유동성 배열의 원칙에 의하여 배열할 때 첫 번째 이야기는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얘기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건 어떻게 되죠? 당좌, 재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이렇게 배열하면 뭐가 되죠? 유동성 배열이라는 넘버원. 첫 번째 기법이에요. 두 번째는 유동은 유동대로, 당좌는 당좌대로, 비유동은 비유동대로. 이렇게 구분하면 하는 걸 갖다가 두 번째가 뭐가 되죠?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구분. 유동, 비유동 구분법이라는 말을 쓸 때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해가 쓴다. A라운드, B라운드 두 가지만 구분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섞어버려라. 혼합법. 그래서 똑같은 자산이지만 배열할 때 유동성 배열에 의하여 하느냐, 유동, 비유동 구분하느냐, 아니면 아예 혼합하느냐 하는 세 가지 유형에 의하여 똑같은 자산이지만 배열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다 하는 얘기가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는 유동성 배열법 쓸 때 당좌, 재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그 다음에 유동, 비유동 구분법 그럴 때는 유동과 비유동만 두 가지 구분하는 거. 이걸 갖다 없이 뒤죽박죽 섞어버려라. 혼합법.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자산이지만 자산을 배열할 때 그 배열의 방법에 따라 세 가지 기법이 있다. 하나는 유동성 배열법. 두 번째는 뭐가 되냐? 유동, 비유동 뭐가 되냐? 구분법. 세 번째는 뭐가 되냐? 혼합법이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세 가지를 구분하며 나가면 충분히 자산에 대한 배열법, 그리고 자산을 어떻게 배열하죠? 하는 이야기는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첫째 여기에서 이제 맨 먼저 당좌 자산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을 하며 나가보자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맨 먼저 당좌 자산부터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맨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당좌 자산부터 보자. 아까 유동성 배열에 의하여 우리 선생님이 준 바로 책에서는 그렇게 유동성 배열법에 의하여 배열을 갖다가 해놨습니다. 유동성 배열법에 의하여 배열할 때 과연 당좌 자산은 어떤 게 당좌 자산으로 나오는 건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맨 먼저 첫째 우리가 유동 속에 첫 번째로 나온 당좌 자산. 첫 번째로 나오는 당좌 자산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자 이거죠. 그게 맨 먼저 바로 판매 활동 없이도 즉각 돈이 되는 거. 아까 바로 유동 속에서 1년 내라 그랬는데 1년 내 속에서 재고는 팔아야 되는데 이 당좌는 팔지 않아도 바로 현금이 되는 자산.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이제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현금성 자산 또는 현금 등가물. 현금과 버금가는 내용이다.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 알 겁니다. 그래서 현금 등가물, 그리고 단기금융상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단기금융상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단기금융상품은 어떤가 하는 말을 가볍게 우리가 보죠. 보통 우리가 단기금융상품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죠. 단기에 돈이 되는데 당좌 예금과 그럼 저축 예금, 보통 예금이라고 하죠. 보통 예금. 요 두 가지는 어땠죠? 당좌예금 기업이 바로 수표를 발행하기 위하여, 당좌예금은 은행에서 기업이 수표를 발행하기 위하여 내는 예금인데 즉각 인출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많아요. 보통 예금이다 이럴 때 이건 뭐냐 그러면 바로 보통 예금은 통장을 가지고 개인이 인출이 자유롭다. 그래 단기금융상품은 공급은 우리가 이해되느냐 그러면 봐서 당좌예금과 보통 예금인데 1년 내가 되는데 1년 내가 되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즉각 의해되느냐 그러면 바로 돈이 될 수 있는 거, 즉각 돈이 되는 거, 즉각 사용이 가능한 이 상품을 단기금융상품이라고 부르며 우리가 당좌예금의 내용으로 본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매출채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어떤 걸 매출채권이라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이 매출채권은 바로 매출로 인하여 돈 받을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 상품을 팔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서 외상매출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외상매출금. 이 외상매출금은 바로 상품을 팔기는 팔았는데 외상으로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매출로 인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니까 매출채권이 되고 이거는 통상 지호가 1년 이내라.
외상대금은 1년 이내에 받아야지 1년 이후가 되면 시효가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1년 내에 받게끔 작동이 되는데 이거는 이미 오랫동안 거래가 이루어왔던 아는 사이. 알 때는 외상을 줘요. 알 때는 외상을 준다.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우리가 잘 알지만 이미 거래를 해오던 사람. 거래 관계가 있다. 거래 관계가 있으면 뭐가 되느냐? 그럼 이건 외상으로 줍니다. 근데 거래 관계가 아직까지 없다 이러면 이건 뭐냐? 그럼 바로 받을 음이 돼야 되죠. 받을 음. 자,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회계에서는 음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음이 나오는데 원래는 약속음, 환음이란 두 가지가 다 있죠. 이 음이 있는데 근데 약속음이든 환음이든 내가 받아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받을 음. 내가 줘야 될 때는 지급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바로 거래 관계가 처음 개설될 때 거래 관계가 없었고 처음 거래가 될 때 예를 들어 외상으로 준다. 그럼 처음부터 외상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음을 써줘야지. 그래서 만약에 오랫동안 이미 거래를 해왔다 그러면 사인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건 사인만 하면 돼요. 사인. 솔직히 사인만 하면 되죠. 근데 음은 이건 뭐냐?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약수금이나 환금. 약수금과 환금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약수금과 환금이란 말. 이 두 가지를 갖다 중에 하나를 갖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받았다. 약속이든 환을 받았다. 그럼 이건 누가 되냐? 받으러. 그건 매출로 일어날 수 있는 권리. 대신 시효가 1년 이내니까 바로 판매를 더 안 해도 돈만 받으면 되니까 이건 뭐가 되느냐? 당겨자산에 속한다는 얘기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회계를 갖다 공부할 때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될 게 약수금과 환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걸 가볍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비교적 약수금은 어떻고 환음은 어떠냐를 도표를 갖다가 그리고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볼 때마다 약속이다 환이다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럼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된다 그러면 상당히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A가 B에게 일정의 금액을 일정의 시간에 주겠다 그러고 약속을 했다. A가 B에게 일정의 금액을 일정의 시간에 내가 니한테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러면 이건 약속음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내가 너에게 여기 뭐냐 그럼 발행자가 되고 채무자가 되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내가 일정의 금액을 너에게 주겠노라. 약속을 했다 그래가 약속음이라고. 그럼 약속은 몇 사람의 시작이죠? 스타트가 두 사람이라고. 이미 시작으로 될 때 약속음입니다. 그런데 A가 B에게 돈 줄 거 있고 B가 C에게 돈 줄 거 있을 때 A가 B에게 돈 줄 거 있고 B가 C에게 돈 줄 거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 B는 A야 나에게 줄 돈을 C에게 줘라. 지급을 부탁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 사람은 발행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발행자야. 이 사람은 직업인이야. 이 사람은 돈 받을 수 있는 수취인이야. 그럼 직접 관계가 아니니까 수취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그러면 CA에게 B가 니한테 받아라는데 정말 니한테 줄 수 있니? 확인하는 게 제시야. 그럼 오케이. 내가 니한테 어차피 B에게 주나 니에게 주나 똑같아. 내가 줄게. 그런 순간 환등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환등은 몇 사람의 시작이냐? 세 사람. 약속은 몇 사람? 두 사람. 환은 왜 환이라는 말을 쓰죠? 환이라는 말은 둥글다 이거예요. 둥글 환자를 써.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A는 B에게, B는 C에게, C는 A에게 둥글게 맞물려 돌아간데 환이라는 말을 씁니다. 용어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최소한 그래도 용어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용어가 무슨 말이냐? 약속은 그냥 내가 너에게 돈 줄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 줄게, 그래 두 사람 시작이에요. 근데 여기는 A가 B에게, B가 C에게, C는 A에게 물어보는 이런 삼각의 관계 트리오가 될 때 우리는 세 사람이 되면 환이라고 불러줍니다. 다음 또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여기는 바로 발행자 입장이 어디에 되죠? 음을 발행하는 발행자 입장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기는 자기가 주겠다는 이야기야. 자기가 주겠다. 지금에 대한 약속이야. 자기가 돈을 주겠다는 약속서를 썼다 이거죠. 지급 약속. 지급을 약속한 사람은 누구죠? 발행자가 바로 지급을 약속했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발행자가 지가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지급을 A에게 위탁한다. A야 나에게 줄 돈을 C에게 줘래. 지급을 부탁했다는 얘기가 되지. 그 다음에 여기는 제시와 인수가 어디에 되느냐. 제시와 인수가 여기는 필요 없어. 내가 너에게 돈 줄게 그랬는데 너 내한테 줄래 안 줄래 묻는 거는 말이 안 되지. 마치 어디에 되죠? 사랑한 사람에게 고백을 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했다. 근데 옆에 듣던 사람이 너 날 사랑해 안 해? 그럼 이거 완전 멍청한
시트웨이션상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죠. 이걸 왜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여기는 제시인수가 필요 없어. 지가 돈 주겠다 그랬는데 여기 돈 줄래 안 줄래 물을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나 여기는 직접 관계가 아니니까. 직접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뭐냐? 그럼 바로 제시와 인수가 필요하다. A는 B에게, B는 C에게 돈 줘야 되는데 A야 나에게 줄 돈을 C에게 줘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너 정말 나에 줄 수 있어? 확인의 절차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약속이다 그런 말은 알아야 돼. 환이다 그럴 때 둥글게 맞물려가는 이건 알아야 돼. 이런 내용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이와 같이 약속음은 두 사람의 관계, 환음은 A는 B, B는 C, C는 A에게 제시와 인수. 제수는 너 내 자한테 줄 수 있니?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야 이거는 음이 되죠. 둥글게 돌아간다. 환이야. 그럼 정리하면 시작이 여기는 두 사람의 시작이다. 여기는 세 사람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고 여기는 발행자가 자기가 주겠다는 약속을 했는 거고 여기는 지급을 부탁한 거다. 이 사람이 A가 B에게, B가 C에게, 그럴 때 B가 A야 나에게 줄 돈을 C에게 주래. 이게 지급에 대한 위탁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제시와 인수가 필요 없어. 왜? 내가 너에게 돈 주겠다 그랬는데 너 나한테 줄래 안 줄래 물을 이유가 없지. 그죠? 근데 만약 여기는 A는 B에게, B는 C에게 돈 줘야 되니까 서로가 맞물려가니까 C는 A와 직접 관계가 아니니까 너 내 자한테 정말 줄 수 있니? 물어봐야 된다는 의도하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는 게 당좌자산에서 매우 중요하고 여기에 받을 의미에 중요한데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내가 받아야 할 입장이냐 줘야 할 입장이냐 요것만 봅니다. 회계에서. 일일이 약속이다 환이다 이거는 의미가 없고 단지 이제 시험을 갖다 볼 때 여러분은 그래도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약속이다 환이다 이런 걸 갖다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건 어디 되느냐 회계 쪽에서는 받으름 하나 나오거든요. 그럼 이건 어디 되느냐 이런 겁니다. 이런 입장에 있는데 이건 구분하지 않고 구분하지 마라. 구분할 필요가 없다. 단지 나의 입장에서 내가 받아야 되느냐 테이크 입장이냐 기부의 입장이냐 요것만 생각하라 이거죠. 내가 테이크 입장일 때는 뭐가 되느냐 받으름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내가 받아야 할 입장 내가 테이크 입장이다 이럴 때는 받으름은 뭐가 되죠? 자산입니다. 바로 아까 얘기했던 받으름은 당좌 자산이라. 안 팔아도 이미 돈 받을 게 있다. 당좌죠. 그리고 이거는 내가 기부 입장이 될 때는 이건 뭐냐 지급음이라고 해요. 지급은 뭐냐 부채가 됩니다. 부채인데 이건 뭐가 되냐 바로 1년 내에 줘야 되기 때문에 유동부채에 속한다. 좀 이따 뒤에 부채를 배울 때 지급음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약속이냐 환음 구분하면 안 돼요. 약속이냐 환음 내용을 알 때 나의 입장에서 내가 받아야 되니 받으름이야. 자산이야. 내가 줘야 된다? 지급음이야. 이 말만 쓰지 약속이다 환이다 이런 걸 구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시험 보는 사람이 이게 약속인지 환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약속과 환이라는 개념은 이해를 하되 구분하지 말고 나의 입장에서 내가 테이크 입장이니 내가 기부 입장이니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처리한다는 걸 알고 이게 받으름 이건 바로 즉각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당좌 자산에 속하고 지급음은 반대로 유동부채 1년 이내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지급음은 유동부채로 구분한다는 걸 뒤에 가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뭐가 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외상매출금 받으름을 매출채권이라 부르는데 매출채권인데 왜? 외상매출금은 이미 거래를 하던 사람 받으름은 처음 만났는데 음을 받는데 약속을 받든 환을 받든 내가 받아야 할 입장이면 받으름 내가 줘야 되면 지급음이다 하는 것만 여러분이 알고 일단 여기 매출채권을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얘기를 갖다 이해를 하고 당좌자산 속에서 다음 이야기를 또 보도록 하죠. 자 당좌자산 속에서 자 받으름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가를 한번 정리를 꼼꼼히 우리가 해보도록 하죠. 왜 재미가 없고 개정을 할 때 정말 따분할 겁니다. 그러나 개정이 정리가 안 됐다 회계 공부가 전혀 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나중에 반드시 시험을 볼 때는 이런 회계는 반드시 기본이 뭐죠? 영어 시간에 영어 단어를 모르면 영어를 못하듯이 회계 시간에 예를 들어 여기 나오는 용어들 개정과 뭘 구분 못한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은 상당한 미스가 있다. 공부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게 단기대여금. 단기대여금이 나옵니다. 이때 단기대여금은 내가 돈을 갖다 빌려줬는데 1년 이내 돌려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줬다 그럼 대여금이고 대여금의 반대는 뭐가 되냐 차입금이 됩니다.
차입금은 요건 부채가 되겠죠. 남에게 돈을 빌렸다 1년 내에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단기일 때는 단기 서로가 대비되겠죠. 요 단기 대금은 1년 이내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판매를 안 해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뭐냐, 유동속의 당좌가 되고 요거는 유동부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 요거와 반대가 되는 게 뭐냐, 장기대여금. 장기대여금은 1년 이후에 돈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줬다. 그럼 장기대여금이고, 요거는 유동이 아니라 비유동이 되겠죠. 그럼 여기도 이제 돈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럼 빌려줬는데 여기는 장기차입금이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돈을 빌리기는 빌렸는데 1년 후에 갚기로 하고 빌렸다. 그럼 단기차입금 반대적 상반적 개념의 장기차입금이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대비를 시켜주면 도움이 될 거다 하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예수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금은 어떤 걸 예수금이라고 하죠? 여러분 잘못하면 예수금 그럼 기독교에 있으면 예수님에게 바치는 돈이야? 천만의 말씀.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했다 이겁니다. 원천징수를 했다면 바로 이 예수금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요 예수금은 유동부채 쪽에 이야기가 되는데 미수금을 갖다 잘못 봤네요. 요건 잠시 뒤쪽에서 얘기하고, 여기는 미수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미수금은 뭐죠? 바로 상품 이외 물건을 팔고 돈 받을 거 있을 때를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외상매출금이다.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미수금이다. 그 다음에 미수수익이다 하는 요 세 가지가 이제 구분이 돼야 돼요. 외상매출금 뭐를 팔고, 상품을 팔고 돈 받을 거 있다. 그럴 때 요거는 외상매출금. 여기 되죠. 그럼 미수금이다 그럴 때 미수금은 뭐냐, 그럼 상품 외를 판다 이겁니다. 상품 외.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만약에 골동품을 상품이 아닌 폐유지를 팔았다. 폐유지를 팔고 돈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폐유지를 팔고 해야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 월말에 돈 받기로 했다. 이건 미수금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걸 뭘 갖다 팔고 나중에 받기로 했다. 상품을 팔았다면 외상매출금. 상품 A를 팔고 돈 받을 거 있다. 미수금. 수익이 났는데 아직까지 안 받았다 이거야. 수익이 났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미회수했다. 그럼 이건 뭐가 되죠? 미수수익이라 부른데 이 세 가지가 구분이 돼야 되고, 그다음 요거의 상벽을 이루는 얘기가 뒤에 가서 우리가 배우지만, 외상매출금의 반대는 뭐가 되죠? 외상매입금이 되겠지. 그 다음에 미수금의 반대는 미지급금이 되겠죠. 미지급금은 상품 이외 물건을 갖다 사고 아직까지 돈을 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죠. 미지급금이 되겠죠. 미지급금이 된다. 그 다음에 미수수익의 반대는 뭐가 되냐, 미지급 비용이 되죠. 비용이 발생되는데 아직 안 줬다. 이게 서로 대칭이 되는 바로 내용이다 하는 얘기를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수금은 상품 이외 물건을 팔고 돈을 아직 안 받았다는 얘기가 된다 하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여러분 승급금, 상품의 주문 대금을 미리 먼저 줬다. 그럼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그리고 유동 자산 속에 바로 당좌 자산이 되죠. 비용을 미리 먼저 줬다. 승급 비용. 예를 들어 집세를 1년치를 미리 먼저 줬다. 그럼 승급 비용이죠. 그러면 비용을 더 내지 않고도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는 이야기가 바로 중요한 당좌 자산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당좌 자산의 버금가는 유동 속에서 재고 자산이 있는데, 재고 자산은 팔아야 돈이 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한번 마무리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재고 자산은 어떠냐? 유동 속에서 팔아야 현금이 되는 바로 내용이 재고 자산이다. 이렇게 되죠. 이걸 바로 반드시 셀링을 해야 현금화가 가능하다 이거지. 현금화가 가능하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가만히 보면 맨 먼저 상품이란 말이 나옵니다. 상품은 남에게 사온 물건을 팔 때,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야. 타인이 메이킹한 걸 갖다 우리가 팔 때를 갖다 우리는 뭐를 하죠? 바로 상품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제품은 뭐가 되느냐?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자기가 만든 물건, 자기가 메이킹한 물건을 제품이라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앞에 상품은 재무회계, 그 다음에 이 제품은 원가가 얼마냐, 지가 물건 만들어가기 때문에 재료부에서 제공품부에서 제품부에 다 따진다. 그러니까 제품은 자기가 만들면 원가회계에 속하고, 이건 재무회계에 속한다. 이건 재무, 이거는 원가.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를 잘 생각하면 충분히 두 가지가 구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원재료다 그럴 때 원료와 재료를 갖다 합한 거,
원료와 재료를 합한 걸 갖다 원재료라고 얘기를 하죠. 이 원재료는 여러분 잘 알지만 원료는 화학적 변화, 재료는 물리적 변화로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된 형을 원재료형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 여러분 알게 있을 거고, 다음이 뭐가 되느냐? 반제품.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반제품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라면 타이어입니다. 자동차 타이어는 어디에 속하죠? 반제품이란 말이에요. 타이어가 반제품이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 반제품은 그래도 셀링할 수가 있다 이거죠. 팔 수 있다 이거죠. 자동차 바퀴는 팔 수가 있지. 근데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냐? 원료와 재료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그럼 제공이라는 얘기 나오죠. 제공품. 예를 들어 이제 원가 회계를 배울 때 재료부, 제공품부, 제품부 그럴 때 제공은 뭐냐? 밀가루 반죽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밀가루 반죽을 갖다 우리가 봤을 때 팔 수 있느냐? 밀가루 반죽. 밀가루 반죽은 팔 수가 없죠. 셀링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셀링이 불가능해.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중간 상태인데 반제품도 완제품이 아니니까 중간 아니냐? 타이어. 제공품은 뭐냐? 그럼 현재 공정 과정에 있는 밀가루 반죽. 근데 이 차이는 팔 수 있다? 팔 수가 없다. 그게 차이점이야. 이걸 정확히 알고 반제품 타이어 같은 거는 팔 수 있으니까 반제품이라고 해요. 근데 밀가루 반죽은 팔 수가 없으니까 제공품. 현재 공정 과정에 있는 제품이 돼. 제공품. 요걸 잘 구분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뭐가 되냐면 소소하게 사용되는 소모품이란 말이 나오죠. 이 소모품은 나중 가서 이제 이걸 자산적 처리 또는 아니면 뭐냐면 비용적 처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논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모품을 처음부터 자산으로 보느냐, 소모품비를 처음부터 비용으로 보느냐 이건데, 소모품으로 볼 때는 자산, 소모품비가 들어가면 비용이다 하는 요까지를 이해를 하면 소모품은 바로 이해됩니까? 우리가 봤을 때 공급은 하나의 재고자산이란 말이에요. 재고자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당좌, 판매 활동 없이도 즉각 돈이 되는 거 쭉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팔아야 돈이 되는 재고자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서 당좌와 재고인 유동자산까지를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비유동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울 수 있습니다.